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속 지식의 정수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풍경을 확 바꾸고 있는 AI 코딩, 그중에서도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벌써 구식처럼 느껴질 정도로 발전한 현상이죠. 에이전트 군집 코딩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게 단순히 코드를 대신 짜주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마치 한 팀처럼 협력해서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 변화가 정말 빠르구나,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이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 도구를 조금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각자 전문화된 역할을 가진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인공적인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모습하고 또 그 의미를 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픈 AI의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언급해서 꽤 화제가 됐었죠.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요. 근데 이제는 이 말조차 좀 낡은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걸까요? 네.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요. 뭐랄까 개발자가 AI하고 대화하듯이 아이디어를 던져주면 AI가 코드 조각 같은 걸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기다렸다가 받아서 검토하고 또 조합하고 약간은 좀 수동적인 협업 방식이었어요. 개발자의 지시랑 AI의 생성을 이렇게 오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 협력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코드 조각이 아니라 실제 작동 가능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에이전트 군집, 스워럼 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죠. 군집 코딩? 네, 이 군집 시스템 안에서는요, AI 에이전트들이 각자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나눠 맡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구조나 계획을 짜는 설계자 또는 계획자 역할의 에이전트가 있고요.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코더, 또 만들어진 코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비평가나 테스터, 이런 식으로 역할이 나뉘어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잘 짜인 인간 개발팀처럼요. 이렇게 전문화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개발 속도는 물론이고 그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크게 높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코드 생성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큰 단위로 옮겨간 거예요. 와, 각자 역할을 맡아서 팀처럼 움직인다. 이 개념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도 자료에 있었죠. 특히 그 갤루스 테크놀로지 CEO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마크 러덕 CEO 경험담이 정말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미국에서 유럽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짧은 시간, 불과 6시간 만에 클로우더 코드 수함이라는 시스템을 써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코드가 아니라 50개가 넘는 리액트 컴포넌트에다가 기업용 통합을 위한 모의 API 3세트, 그리고 완전한 관리자 인터페이스까지 다 포함된 결과물이었더라고요. 와, 이게 보통 인간 개발팀이라면 꼬박 18이 걸릴 작업량이라는데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참 대단합니다.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6시간 만에 나온 결과물이 그냥 대충 돌아가는 수준의 시제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러덕 CEO 설명을 들어보면 코드 자체는 물론이고요. 완벽하게 문서화가 되어 있고 자동화된 테스트, 심지어 보안 강화 조치까지 전부 다 포함된, 그러니까 즉 실제 서비스 환경, 프로덕션에 배포해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였다는 거죠. 배포 파이프라인까지 다 갖춰져 있었다고 하고요. 와, 프로덕션 레벨로요? 6시간 만에? 네. 러덕 CEO 스스로도 이걸 경이로운 엔지니어링 위협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이 경험 이후에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지 않겠다고 단언까지 했어요. 그가 합성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인간의 지능, 창의성에다가 AI의 그 엄청난 연산 능력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생산성을 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야, 비행기에서 6시간 만에 18일치 작업이라니. 이건 효율성을 넘어서 거의 마법 같은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AI 코딩 능력이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이런 발전 속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네. 그 비영리 연구기관 METR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들이 AI 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작업 완료 시간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특정 AI 모델이 50% 성공 확률로 완료할 수 있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해당 분야의 인간 전문가가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AI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AI가 50% 확률로 해내는 작업이 인간 전문가한테는 1시간 걸리는 일이다. 그러면 그 AI의 50% 작업 완료 시간 지평선은 1시간이 되는 거죠. 아, 인간 전문가 기준 시간이군요. 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추세가 나타납니다. 2019년부터 AI 모델들의 작업 완료 시간 지평선이 대략 7개월마다 2배씩 증가해 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 2019년 GPT-2는 인간이 1분 이상 걸리는 작업은 거의 못했다고 봐야 하는데 2025년 초 현재 최신 모델 중 하나인 클로드 3.7 소네트 같은 경우는요. 인간 전문가 기준으로 59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이 걸리는 작업의 절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1분도 못하던 게 1시간짜리 일을 절반이나 해낸다. 와...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2024년에 들어서는 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약 3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3개월마다요? 네, 이건 단순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어서 그 성장률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7개월마다 2배도 정말 대단한데 이젠 3개월마다 2배라니. 와, 그 속도 자체도 놀랍지만 이런 가속도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동력이 궁금해지네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AI의 근본적인 두뇌라고 할 수 있죠.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의 성능 향상입니다. GPT-5, 클로드4, 그록4 같이 최근에 등장한 거대 언어 모델 LLM들이 코딩과 관련된 여러 벤치마크, 예를 들어 실제 GitHub 이슈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SAWE 벤치마크 같은 데서 이전 세대 모델들을 압도하는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GPT-5가 74.9%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전 최고 기록보다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모델 자체가 코드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모델 자체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어쩌면 개별 모델 성능 향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에이전트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통제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즉 협업 아키텍처의 발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웜 구조가 대표적인 예죠.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개별 과제를 딱 분석해서 하위 작업으로 나누고요. 각 작업에 가담 적합한 전문 에이전트한테 자동으로 할당을 해요. 심지어 그 작업에 최적화된 특정 AI 모델을 골라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 문제에 맞게 최적의 팀원을 쓰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AI 에이전트가 grep이라고 파일 내용 검색하는 거나 파이테스트 같은 코드 테스트 실행 도구, 또 Git 같은 버전 관리 도구, 이런 실제 개발자들이 쓰는 표준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AI가 단순히 텍스트, 그러니까 코드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개발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손벌이 생긴 거네요, AI에게. 네,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이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 개발자의 역량 향상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역할도 같이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AI한테 명령어 입력하는 프롬프터 수준을 넘어서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실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견고한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 원칙을 제시하고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또 중요한 길목에서 피드백을 주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에이전트한테 당신은 15년 경력의 보안 전문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페르소나, 역할 정체성을 부여해서 해당 분야 결과물의 품질을 확 높이는 것처럼요. AI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활용하는 노하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즉, 기술 발전과 인간의 적응이 같이 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델 자체의 지능 향상, 그리고 그 모델들을 팀으로 묶어서 시너지를 내는 기술의 발전.
마지막으로 그 팀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인간의 능력 발전까지. 이 세 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 같은 엄청난 가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군요.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한다는 게 여전히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에이전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먹을 주고받고 함께 작동하는 건가요? 그 내부 구조가 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에이전트 수험 시스템은 몇 가지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 단위는 당연히 에이전트겠죠? 각 에이전트는 특정 목표를 수행하도록 주어진 지침, 또 정의된 역할, 예를 들면 코더, 테스터, 설계자 같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는 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게 도구입니다. 에이전트가 자기 지능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들이죠.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거, 테스트를 돌리는 거,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리는 거, 웹 검색해서 정보 얻는 거, 다른 API 호출하는 거, 이게 전부 도구에 해당해요. LLM이 에이전트의 두뇌라면 도구는 그 두뇌의 생각을 현실에 구현하는 손과 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소엄의 발전은 단순히 LLM의 추론 능력 향상에만 달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 즉 세상을 위한 API를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 도구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전트들 간의 작업의 제어권이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핸드오프 및 통신, 핸드오프 앤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한 에이전트가 작업을 마치고 나서 다음 에이전트한테 어떤 형태로 결과를 넘겨줄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업을 요청하고 조율할 건지, 이런 걸 정의하는 규칙과 프로토콜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공유된 환경, environment가 있습니다. 이게 가상의 파일 시스템일 수도 있고 실제 코드 저장소, 레퍼지토리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환경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에이전트들이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작업 공간인 셈이죠. 네, 작업 공간. 에이전트들이 협력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키텍처도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중앙 집중식 오케스트레이션 모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요. 중앙에 있는 감독관이나 메인 에이전트가 전체 작업 계획을 세우고 하위 에이전트들한테 작업을 나눠주고 그 결과를 모아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계획대로 작업을 통제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중앙 감독관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거나 여기가 고장나면 전체가 멈추는 단일 실패 지점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 지휘자 방식이군요. 네, 다른 하나는 분산식 코레오그래피 모델입니다. 이건 중앙 지휘자 없이 에이전트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직접 소통하거나 아니면 공유된 환경, 예를 들어 코드베이스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안무가가 미리 짜준 안무에 따라서 무용수들이 각자 알아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정 에이전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더 유연하고 복원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작업 흐름을 예측하고 제어하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율협력 방식이네요. 그렇죠. 통신 방식도 다양해요. 에이전트들이 서로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드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공유 상태, 쉐어드 스테이트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에이전트가 코드 파일을 수정하면 다른 에이전트가 그 변경 사항을 보고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식이죠. 이런 간접적인 상호작용 방식 중에는 스티그머지라고 부르는 개미들이 페로몬 흔적 남겨서 길 찾는 것처럼 환경에 남겨진 정보, 흔적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스티그머지요? 흥미롭네요. 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대화 기록이나 파일 변경 이력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코드베이스 전체 구조, 외부 라이브러리 의존성, 사용자 피드백 같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대한 컨텍스트를 구조화된 형태로 공유하는 일종의 집단의식 또는 공유된 멘탈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개별 LLM이 가진 기억 용량, 그 컨텍스트 창의 한계를 극복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집단 의식이라니. 정말 SF 같은데요? 중앙 지휘 방식, 자율 협력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직접 소통과 간접 소통,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공존하는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럼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런 에이전트 수험을 만들고 활용하는데 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나 도구들도 나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미 다양한 철학이나 목적을 가진 여러 프레임워크들이 개발돼서 활발히 연구되고 또 일부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프레임워크가 추구하는 에이전트 협업 방식이나 강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적인 접근 방식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은 실제 인간 조직의 역할과 프로세스를 AI 에이전트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메타GPT나 챗데브 같은 프레임워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들은 가상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정해요. 그리고 그 안에 제품 관리자, 아키텍트, 엔지니어, QA 테스터 같은 역할을 가진 에이전트를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쓰는 표준 운영 절차, SOP,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업무 단계나 애자일 개발 방식 같은 프로세스를 따라서 에이전트들이 협업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아, 회사처럼 만드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제품 관리자 에이전트가 요구사항 명세를 작성하면 아키텍트 에이전트가 설계 문서를 만들고 엔지니어 에이전트가 코드를 짜는 식이죠. 메타GPT는 특히 각 단계별로 표준화된 결과물을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넘겨주니까 에이전트 간의 오류를 줄이려는 특징이 있고요. 챗데브는 에이전트들이 채팅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빠른 프로토타이핑의 강점을 보입니다. 네, 채팅으로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미리 정의된 역할과 워크플로우에 기반한 팀 크루를 구성해서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크루 AI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특정 목표, 예를 들어 시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기술 블로그 초안을 만든다거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 조사 담당, 분석 담당, 작성 담당 등 이런 역할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팀, 크루로 묶어요. 그리고 이들이 순차적이든 협력적이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워크플로우를 비교적 쉽게 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명한 랭체인 라이브러리 기반이라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크루 AI, 팀 단위로 움직이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좀 더 유연하고 일반적인 목적의 에이전트 협업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오토젠이 대표적인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앞선 예시들처럼 엄격하게 정해진 역할이나 프로세스보다는 에이전트들 간의 좀 더 복잡하고 동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을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간이 대화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주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쉽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리 해결 경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좀 더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문제 해결에 강점을 가집니다. 인간 참여도 쉽고요. 네. 다만 유연성이 높은 만큼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는 사용법을 익히는데 다소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픈AI, 소엄처럼 교육이나 실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량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철학을 가진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분야가 얼마나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하네요. 실제 인간 조직을 흉내내는 방식부터 특정 작업에 특화된 팀을 꾸리는 방식, 더 나아가서 유연한 협업을 지원하는 방식까지 정말 다채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각기 다른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눈부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보면 아직 현실적인 장벽이나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에이전트 군집 코딩 기술이 넘어야 할 중요한 도전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역시 신뢰성과 일관성 부족이에요. 기반 기술인 LLM 자체가 확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AI가 생성하는 코드나 결과물이 항상 예측 가능하거나 완벽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코드를 만들거나 어떨 때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포함한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아까 소개한 마크 러덕 CEO조차도 어떤 날은 결과가 너무 훌륭해서 에이전트에게 감사 카드라도 보내고 싶을 정도인데 어떤 날은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터무니없는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토로할 정도니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실제 중요한 업무에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됩니다. 기복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큰 허들은 AI가 아무리 코드를 빨리 생성한다고 해도
결국 그 코드를 검증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 개발자가 AI가 막 쏟아내는 방대한 양의 코드를 일일이 검토하고 시스템 전체 맥락에 맞게 수정하고 통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AI 코딩으로 얻는 생산성 향상의 이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특히 복잡하고 민감한 시스템일수록 이 검증 과정은 더욱 중요하고 어려워지고요. 개발자에게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검증이 문제네요. 네, 러덕 CEO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여러 버전의 결과물을 동시에 만들게 한 다음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방식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관리 비용을 필요로 하는 임시 방편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MIT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현재 AI 에이전트들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은 현실 세계의 문제, 즉 지저분함, 을 다루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라는 게 깔끔한 명세서만으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요구사항 자체가 모호하거나 계속 바뀌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거나 오래된 시스템과의 복잡한 연동 문제 등등 온갖 지저분한 현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거든요. 현재 AI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아직 좀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현실의 복잡성.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에이전트 수험 시스템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벤치마킹 방법론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여러 개의 강력한 AI 모델을 동시에 돌리는 데 따르는 만만치 않은 컴퓨팅 비용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장벽 같은 것들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MIT 연구에서 작업 성공률 기준을 50%에서 80%로 높였을 때 AI가 처리 가능한 작업의 복잡도, 그러니까 인간 소요 시간 기준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런 안정성, 신뢰성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제약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신뢰성, 결과 검증의 어려움, 현실 문제 처리 능력 부족, 표준 평가 기준 부재, 비용, 그리고 인간의 신뢰 문제까지. 확실히 당면한 과제들이 만만치는 않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 과제들을 인지하면서도 이 기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코딩 능력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나요? 네, 현재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미래 전망은 상당히 밝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METL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요. 만약 지금과 같은 기하급수적인 발전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향후 5년 안에, 그러니까 대략 2018년 말에서 2021년 초 사이에는 인간 전문가가 한 달 정도 걸려서 수행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수준의 작업을 AI 시스템이 50% 확률로 완료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요? 와, 물론 이건 여러 가정에 기반한 예측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인공일반지능, AGI라고 하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의 등장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전문가들조차도 최근 AI 코딩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보면서 AGI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바꾸고 있을 정도예요. AGI 도래 시점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한 발전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산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걸 넘어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 자체가 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크 러덕 CEO가 강조했듯이 미래에는 시장에 대한 독창적인 통찰력, 즉 문제 정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실행에 옮기는 능력, 이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아이디어와 실행 속도. 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만큼이나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는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인간 개발자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지금처럼 한 줄 한 줄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코더로서의 역할 비중은 점차 줄어들 거고요.
대신 AI 에이전트 수험이 달성해야 할 비즈니스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수험을 구성할 에이전트들의 역할과 필요한 도구를 설계하며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율하고 감독하는 수험 관리자, 나 시스템 아키텍터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인간은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하고 지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AI 코딩의 혁신, 특히 에이전트 군집 코딩의 등장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지형을 바꾸고 있네요. 단순히 코드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설계부터 테스트, 배포에 이르는 복잡한 개발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고 인간과 협업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크 러독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인간 개발팀이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수행해야 했던 작업을 단 몇 시간, 며칠 만에 AI 시스템이 해내는 시대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뢰성, 결과물 검증, 비용 효율화 등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현실적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개발자 직군뿐만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접하신 여러분도 이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그것이 가져올 변화의 파고가 얼마나 클지 생생하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합성 레버리지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서 다른 지식노동 분야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지식탐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